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기묘해요. 한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던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그분이랑 머리채를 잡고 정말 심하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 꿈에서요? 네. 근데 그냥 꿈이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현실에서 그분이 당신을 정말 귀신같이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네.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 이런 어색한 관계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니 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 꿈이랑 현실의 이 이상한 연결고리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이걸 신싸움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꾸신 꿈이 그냥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신과 그 동료분한테 깃든 각각의 신들이 실제로 싸움을 벌인 결과라고 하거든요. 신들이 싸웠다고요? 네. 그리고 이 현상은 당신에게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신호라는 거죠. 재밌는 건 자료에서 당신처럼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을 홍익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홍익인간이요? 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못 느끼는 이런 차원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싸움이라.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각 사람을 전담하는 수호령이나 기운 같은 아주 개인적인 존재에 가까워요. 아, 개인적인 존재요?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하나의 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담당하는 신이랑 아내를 담당하는 신이 엄연히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부부인데도 신이 각자 따로 있다는 건 좀 독특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왜 굳이 그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나누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개별성의 핵심이 있거든요. 이 신들은 지극히 단순해서요. 오직 자신이 맡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나 제자의 안위와 기분만 최우선으로 생각한대요. 아,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네요. 그쵸? 다른 사람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자식을 힘들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내 안의 신이 즉각적으로 분노해서 상대를 공격하려 한다는 거죠. 아,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면의 격렬한 분노를 내 안에 신이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일종의 극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내 자식이 맞고 오면 부모가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것처럼요. 자료에서 부부 사이의 신싸움을 예로 든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전통적으로 아내는 좀 순응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내 쪽 신은 처음엔 남편의 횡포를 좀 참는 경향이 있다고.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돼서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이 오면 참고 있던 아내의 신도 결국 폭발해서 맞서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걸 맞신싸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마친 싸움. 그리고 이게 시작되면 그 결과는 정말 파국적이라고 경고를 하죠. 파국적이요? 네,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넘어서 그 집안이 가진 좋은 환경, 명예, 재산까지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시민단체 같은 그런 조직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신들이 싸워서 모든 게 망가진다. 이건 너무 운명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신들의 싸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히 해답이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돼요. 반전이요. 신들이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면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그냥 신한테 의지하고 빌기만 할 때, 네. 그럴 때 신들이 나 대신 싸움에 나선다는 그런 논리예요. 내가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나를 지키려는 신들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서는 거죠. 아, 결국 내 실력이 부족해서 신들의 싸움을 말릴 수도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내 실력이 신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순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자료는 정반대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지혜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가 기존의 종교나 영성관이랑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믿음의 형태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해요. 어떤 비판이죠? 사람들이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 오로지 복을 비는 기복신앙에만 매달렸을 뿐이라는 거죠. 아, 정작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 결과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됐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해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실력과 공부라는 건 대체 뭘까요? 단순히 책 많이 읽고 하겠다는 그런 공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공부의 핵심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뭔데요? 편중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선을 긋는 그 편협한 시각. 아, 그 자체가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편중된 공부라는 게 지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혹시 우리 단체의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길가의 풀 한 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의견까지도 다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네네. 누구는 내 편이라 좋고 누구는 적이라 싫다는 식의 그런 분별심 자체가 편중된 시각의 시작이니까요. 지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음식도 잡식을 하듯이 지식도 고루 갖춰야 한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 생각과 맞는 지식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전혀 관심 없던 분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상까지도 조금씩 맛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골고루 섭취해야 진짜 큰 힘이 생긴다고 강조하죠. 그렇게 폭넓은 지식과 포용력을 갖춰야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나 멘토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핵심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정리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 치우친 지식으로는 절대 다른 쪽 사람을 이해시킬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실력이란 모든 것을 껴안고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넓이와 깊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싸움이니 편중되지 않은 공분이 하는 거대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하게 불편한 현실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이에요. 네, 바로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 네. 지금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상대방이 유별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하게 내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질량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심리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량의 차이가 역학을 결정하는 물리 법칙과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 에너지 질량이라는 개념을 중력에 비유하면 이야기가 쉬워요. 자료에 따르면 내면의 공부를 통해 쌓은 지혜와 포용력, 내공의 총합, 네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에너지 질량이라는 거예요. 작은 행성이 거대한 항성의 궤도를 바꿀 수 없듯이 내 에너지 질량이 작은 상태에서는 나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냥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내 질량이 작은데 억지로 큰 질량의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내가 다치거나 부서지게 된다고 해요. 아, 작은 행성이 항성에 부딪히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와,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군요. 네. 당신이 지금 그 동료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질량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이게 이 자유의 진단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명확해지네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멈추고 오직 내 행성의 질량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는 그 에너지를 100% 회수해서 오롯이 나를 채우는 공부에 투자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묵묵히 나를 갖추는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지혜가 생기고 나의 기운, 즉 에너지 질량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요.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힘은 힘의 논리로 운용된다. 힘은 힘의 논리로 운용된다. 그건 내가 억지로 설득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내 힘이 충분히 커지면 상황은 저절로 정리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내 질량이 커져서 내가 항성이 되면 상대방은 저절로 내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무릎을 꿇거나 다가오거나 네네. 혹은 아예 내 영향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재정립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군요. 네. 이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 즉 정법 시대의 공부법이자 문제 해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외부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걸 분석하는 대신에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아직 내 질량이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크지 않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로 삼으라는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 관점은 단순히 당신과 동료 한 사람과의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무력한 상황들 있잖아요. 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인 셈이죠. 환경 탓,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채워나가라.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해결책에 나온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당신의 꿈을 신싸움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모든 해결책은 상대가 아닌 나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줬어요. 외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편견 없는 공부를 통해 나의 내면적 힘, 즉 우주적 질량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이 관점은 당신을 무력한 피해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로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인간관계를 에너지 질량과 힘의 논리라는 물리법칙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제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궤도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멈추고 대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질량을 키우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당신을 둘러싼 우주의 지형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